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투자 품목으로 내민 건강기능식품의 정체도 가짜였는데요. 한편 긴 추석 연휴 기간 쉬기 위해 들른 휴게소에선 50대 부부가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투자금의 3배 수익을 내주겠다. 10달 만에 무려 4천억 원을 끌어모은 사기 일당이 붙잡혔거든요. 우선은 황당한 게 투자 품목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습니다. 무려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네. 이들은 수천만 년이나 된 부식토에서 추출한 굉장히 좋은 토양 유기물이라는 풀빅산이라는 물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사업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건강기능식품의 정체는 바로 농업용 비료였는데요. 심지어 식음이 허용하는 그런 농도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음할 수 없는 비료를 갖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4천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단기간에 모집을 한 게 된 것이고요. 이 농업용 비료인데 이제 생명수라고 속여서 네. 사람들을 현혹시킨 그랬던 사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 품목도 황당한데 사기 수법도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어떤 수법이었습니까? 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폰지 사기라고 한다면은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규 투자자가 다시 투자하는 그 투자금을 먼저 기존 투자자에게 그 이후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을 이자나 배당금으로 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우리가 폰지 사기라고 일컫습니다. 이 폰지 사기의 특성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품 비슷한 것이라도 제대로 만들거나 유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선 투자자의 경우에는 뭔가 이자가 들어오는 것 같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또 신규 투자자들을 소개하기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들은 300%의 수익을 보장을 했어요. 굉장한 수치잖아요. 결국 투자금은 지금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당연히 그런 시절대고요. 10달 만에 무려 3,700여 명의 투자자들이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10단계 정도로 직급을 나눠서 전국의 어떤 이런 조직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신규 투자자를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신규 투자금을 얼마나 모아오는지에 따라 직급을 나누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자도 쉽게 늘어나고 투자 금액도 막대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가 3,700여 명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죠. 문제가 이 피해자를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렵고 피해금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피해자 중에 일부는 내가 지금 사기 피해자가 된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폰지 사기의 수법은요, 결국 선행 투자자가 이후에 이 후행 투자자를 소개하는 구조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구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피해자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가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투자금을 모집할 때 어떤 공식적인 계좌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대부분 대포 통장, 남의 명의의 통장을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미 들어온 투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또 선행 투자자에게 지급을 했겠지만 대부분은 또 해외로 빼돌린다거나 이를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죠. 가상자산으로 투자해서 분산시켜 버리는 등의 여러 가지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이 피해 금액이 다 확보되기도 어렵고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금 복구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기 방식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어쨌든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이제 피해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폰지 사기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폰지 사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실체가 없는데 실제로 어떤 사업이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유형의 사기인데요. 네. 하지만 이 계속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께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고 한 달 만에 100만 원의 어떤 이익금을 돌려드린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아직 900만 원의 앵커님의 돈은 그대로 받을 돈이 남아있는 건데 사실 투자를 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달 만에 이렇게 고이익이 배당이 되다니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후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폰지 사기는 정말 악질적인 수법인 것이 초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로서만 사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이르면 신규 투자가 중단되는 그 시점에서 이 사업 구조 전체 원래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완전히 얼어버리는 동결되는 상황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좋은 예방책은 예. 결국 사기를 예방하는 것,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 나에게 고수익, 300%의 수익, 사실 허황된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한다면 특히 어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물질 같은 것을 홍보한다거나 뭐 가상자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권유한다면 한 번쯤 투자 사기임을 좀 걱정해 보실 그런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사기들이 지금 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기의 투자 사업회를 가보면은 굉장히 의리의리한 곳에서 되게 호화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대로 좀 확인하거나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어떤 이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이런 투자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붐볐던 건 아무래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휴게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오창 휴게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추석 귀경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네. 70대 운전자가 이 휴게소에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휴게소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던 50대 부부를 SUV 승용차로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숨지고 네. 남편은 지금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인파가 더 많이 몰렸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도 했는데 우선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차량이 돌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급발진 여부는 결국 차량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등이 몇 번씩 이제 돌아간 것인지 이런 부분 결국 차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CCTV라던가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급발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급발진 의심 사례 중에 실제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또 매우 드물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과수의 사고 정황 등 면밀한 감식이 의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고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해당 운전자가 70대 고령 운전자였다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운전자가 70대였다는 거에서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흉기에도 해당할 수 네.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주행을 하고 다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과실일지라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행 능력, 정당한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나이 역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인지 능력 반응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의 이런 차량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나누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좀 통계를 보자면요. 네. 지난해에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제 노령 운동자가 교통사고 낸 것이 34,000건에 이르렀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치수가 역대 최대였다고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것을 갱신할
운전할 때 노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는 신체나 인지 능력 위주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차 주행 능력을 통해서 어떤 행동 능력까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일부 주와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실차 주행 능력까지도 평가하는 그런 면허 자체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번 사고가 휴게소에서 발생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게소가 사실 대형 트럭들도 굉장히 쉬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고요. 네. 이제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을 대고 이제 휴게소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또 휴게소에서 이제 다시 도로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속도가 나는 상태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휴게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5년간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이제 12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게소의 특히 안전,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행 통로를 따로 마련한다거나 휴게소 내에서 이제 주차 이후에도 이제 빠져나갈 때도 굉장히 서행을 통해서 주의를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남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든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당시 이제 치매를 앓고 있던 부인을 이제 남편이 집에서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치매약을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 주는 약을 먹지 않고 왜 나한테 약을 먹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시비가 붙게 된 거죠. 부부간에 싸움이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일부 밥주걱으로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격분한 남편이 이제 아내를 폭행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폭행 이후로 아내는 이 폭행을 피해서 혼자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홀로 외출돼 실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실종 후 6일 뒤에 아내는 하천에 빠진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놓고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결국 상해치사 혐의가 남편에게 적용이 되어서 폭행으로 인해서 어떤 머리에 어떤 그 충격이 있어서 하천에 빠진 것이라고 보았고 상해치사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남편의 변호인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폭행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근거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남편 쪽에서는 일단 하천에서 이제 실족해서 물에 빠진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폭행과 이 사건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근데 아내가 집 밖을 혼자 나갈 때 CCTV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화면에 보면은 갈비뼈 부위를 이렇게 잡고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실제 당시 부검 결과 이제 둔부 손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폭행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검 시에 이제 플랑크톤이나 뭐 물이끼 등의 상태를 봤을 때 이미 사망한 채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봤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네. 어쨌든 남편의 폭행이 이 아내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폭행 때문에 하천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보통 폭행이라고 하면은 실형 선고가 되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거든요. 재판부의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상해치사는 굉장히 보통은 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돌봐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남편이 요양보호사 시험도 준비하는 등 좀 극진하게 아내를 보살폈던 그런 정황들이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요. 이 남편 역시도 고령이고 이제 초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 요소로 이제 참작이 되어서요. 집행유예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